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래전에 읽은 토마스 홉스의 시민론의 한 구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20대 후반에 읽었죠. 이 책을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사람이 의견이 우리 의견보다 선호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불만이라고 나는 말한다. 홉스는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선동가에 의한 독재라면서 반대했습니다. 후진적 민주주의일수록 선동은 넘쳐납니다. 흔히 선동을 말할 때 사람들은 파울 게벨스를 떠올리죠. 나에게 한 문장만 보여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이건 게벨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게벨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걸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하려 할 때 대중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정말 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돌이켜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원료주의파의 구호부터 선동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이 국토균형 발전도, K방역도, 선진국인이 선도국간에 하는 말도, 그리고 일본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는 말도 모두 선동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말도 결과적으로 모두 선동이었습니다. 그런 5년을 보냈는데 아직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속인 정치는 사기극이거나 폭정이거나 아니면 둘 다입니다. 그것은 광의의 의미로 정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범죄인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 검찰을 수사비로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검수완박법을 이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공포를 한 것은 그가 반헌법주의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틀 전 한국일보가 인터넷판에 묘한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정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문정부 남북 한라인 조사, 고도 통치행위 견우나. 그리고 남북 한라인이 고도 정치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쓴 기사입니다. 기사의 전체 톤은 국정원의 이 권력이 바뀌자 변심을 해서 이 박지원 그리고 서훈을 고발하고 문재인이 통치행위까지 문제 삼으려 한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문제 삼는 통치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한라인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전 정부 시절 북한 통일전 선포가 오간 메시지까지 문제 삼을 요량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남북 한라인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에 속해 사법 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남북 간 접촉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국정원장 서훈과 카운터 파트너는 북한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죠. 서훈과 김영철은 물밑에서 활발하게 조율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밀 또는 주요 정보가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현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위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서훈과 김영철 사이에 합의를 한 내용입니까? 당시 문재인이 적장 김정은과 30분이 넘게 했던 도보다리 회담은 배석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매우 이상한 회담이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역사에 그런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 대화는 나중에 단 한마디도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중요한 발언을 할 때마다 들고 나온 A4 용지도 없었습니다. 언론이 찾아낸 발언은 멀리서 문재인이 입모양으로 추정한 발전소라는 단어뿐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정성간의 대화, 더 나아가서 적과의 대화는 토시 하나까지 사후에 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한국일보는 이 일련의 행동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USB를 넘겨준 것도 통치행위라는 말입니까? 통치행위는 이 국가 통치를 위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직당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학 책에 보면 이 통치 행위를 아주 예외적 현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예외적 현상으로 통치자의 재량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저는 김대중의 대북송금을 통치 행위로 본 것도 반대합니다. 당시 대북송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대가의 지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교부한 행위를 통치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그 USB에 민감한 우리 정보, 나아가 우리 국가기밀이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그걸 통치행위라고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공적으로 사용한 것조차 이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뇌물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했습니다. 공적으로 그 돈을 쓰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현 국정원은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확인하지 않겠다며 진위 여부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김영철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을 의뢰로 공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이 김영철이 등장을 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천안함 사건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의 지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군 통신선 등 공식 연락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 통전부와 비공개 핫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그게 계속되어서 이후에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북한은 국정원 통전부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를 수신으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핫라인을 수사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USB를 교부한 것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겼으며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통치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그 부보는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치행위도 국가기관의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문은 당국 간 비밀 집촉에 대해 기밀을 누설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박지훈의 말처럼 정부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안보 자유행위일까요? 도대체 USB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기밀을 저촉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USB의 존재는 19대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USB의 내용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를 했거나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김정은에게 USB만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USB 문제로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한변 구주화라는 변호사는 6월 7일 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USB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겨있을 뿐이라면 국민이 알 권리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해 이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2018년 5월 3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그 뒤의 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직접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의겸이 전한 문재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대통령 기록관은 6월 16일 구주화 변호사에게 USB에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자료에는 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의 말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건넨 USB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자, 다른 얘기입니다.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이자가 7%가 되면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조차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신문에도 있고 조선일보 이 경제면에도 있습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꺼내들자 도덕적 해이를 촉발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의 평균금리 3.96%가 3%포인트가 상승할 경우에 차주 1646만 명 중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이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140만 명에서 190만 명 480조 4천억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가계부채, 이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이 960조 정도, 그리고 총 가계부채가 1900조 정도, 그 중에 위험한 이 차주가 190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이 90만 명에서 120만 명, 335만 7천억으로 증가합니다.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DSR 90%는 소득에서 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을 해도 원리금을 못 갚게 됩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가 되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90만 명, 그 중에서 최저생계비조차 없는 사람은 120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은 연 7%를 초과하는 대출, 이 개인사업자가 기한을 연장할 때 최고 연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을 하고, 이 신한은행은 연 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1년간 연 5%로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포인트 감면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엄포에 은행이 내놓은,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은 사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이 신한은행의 연 5% 금리 일괄 감면 대상은 약 3,000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125조 원 플러스 알파 이 규모의 취약청 이 금융부담 경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이 사방에서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청년 등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급기야 이 신임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18일 기자간담회까지 자칭해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극구 해명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일단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봐주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주현은 또 지원 규모 125조 원이 모두 예산은 아니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이 성실히 빚을 갚은 이들은 혜택이 없는데 그 반대의 경우 탕감을 해주니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짚고 마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48일째를 맞은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18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지시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회의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언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윤 대통령의 분위기, 말을 그대로 역값이 전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들이 이제 적극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 노동부, 산업부 그 장관들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뒤에 합동 담화문이라는 것도 냈습니다. 정부는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그래서 불법 행위는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이 조일게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오전 헬기로 거제 대우조선해양 상공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말처럼 대우조선은 2015년 이후 무려 7조 1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입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불법 파업으로 매출 감소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합동 담화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청 노조의 행위는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어쨌든 옥포조선소 일독 이 불법 증거가 풀리지 않는다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손해만 하더라도 이미 6,1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라디오를 들으니까 7천억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매일 매출 손실 260억 원 포함 300억 원의 이 추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글로벌 선사들의 계약 파기 사태입니다. 조선일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선사들도 이 옥포 조선소에서 제때 배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우조선해양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파기에 나설 수 있다. 옥포 조선소에는 총 5개의 독이 있는데 1독이 제일 크더군요. 동시에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1독이 제일 큽니다. 하청 지회가 이 1독을 증가하면서 옥포 조선소 독 가동률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체 배상금도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을 지급한 선박은 5척이었는데 현재 12척으로 늘었고 다음 달 말에는 30척까지 늘어납니다. 다음 달까지 지출해야 하는 지체 배상금은 누적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청지회와 협력회사협의회가 16일부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일계는 대우조선해양이 계약 파기 사태를 면하려면 이번 주 안에 협력회사협의회와 하청지회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노사파동에서 대우조선은 빠져있죠. 그러니까 하청지회와
협력업체들 간의 싸움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전체 협력사 110여 곳 중에 하청지회 조합원이 최소 1명 이상인 회사는 22곳이며 이 22회사에 이 소속된 근로자 2,850명 중에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는 350명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올스톱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나머지 근로자들처럼 올해 임금 4.5%에서 7.5% 인상에 합의를 하면 이번 파업 사태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그들 주장도 이렇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받았던 임금, 그것보다 30%나 지금 부족한 임금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그 월급을 좀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 30% 인상을 고수를 하다가 이 18일 협상에서 임금 10% 인상으로 요구 조건을 대폭 낮췄습니다. 문제는 외부 세력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오늘이죠. 이 총파업을 하면서 옥포 조선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변 등 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옥포 조선소로 희망버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과거 한진 조선이 이 생각이 나는군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목표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문제 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이라지만 과거 민주당 정부도 모두 공개 채용 없이 어공, 어쩌다 공무원, 이 어공을 채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청와대가 비서실 직원을 공채로 선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청와대는 시민사회 그리고 정책 홍보 그리고 홍보기획 등 7개 분야에서 8명의 행정관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무려 842명이 지원해서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더군요. 문재인도 비서실 직원 중에 별정직은 거의 모두 다 추천을 받아서 채용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민주정은 어떨까요? 정부마다 다릅니다만 역관주의라고 불리는 스포일즈 시스템으로 이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정부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대표적이죠. 지미 카터 정부의 조지아 마피아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의공들은 대통령과 함께 퇴임합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채용이 문제가 된 걸까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아들이 뽑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의공들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우선시됐다는 말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청와대 수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능력과 전문성으로 뽑았다면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구급 우모의 아버지는 강릉 성관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권성동은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말이 다시 화를 불렀습니다. 이렇습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서 내가 미안하더라. 한 10만 원 받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또 이 고시철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윤핵관의 또 한 사람 장재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권성동을 공격했습니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권력 최측근이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러자 권성동은 맞대응을 피했습니다. 겸허히 제가 수용하고 당내 의원, 당원의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권력의 맛을 들이면 뿌리부터 먼저 썩어 들어갑니다. 공복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권력에 맞들인 자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이너스크를 만들고 결국 권력은 사유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